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과 리뷰는 조지 오웰의 1949년작 1984입니다. 세기말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빅브라더로 통칭되어지는 서로를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설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더 디퍼런스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정권 낭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허가해주신 더 디퍼런스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전체 낭독에 10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본 컨텐츠는 틀어놓고 주무실 수 있는 책 낭독 ASMR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컨텐츠 내 화면은 최대한 어둡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1984 조지 오웰 제1부 4월의 맑고 쌀쌀한 어느 날 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던 시각 윈스턴 스미스는 모진 바람을 피해보려 턱을 가슴팍에 묻고 총총걸음으로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통과했다. 충분히 빠르지 않았던 탓인지 모래바람이 그와 함께 문으로 휩쓸려 들어왔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와 오래된 바닥깔개 냄새가 풍겼다. 복도 끝 벽에는 실내에 붙여놓기에는 지나치게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폭이 1m가 넘는 커다란 얼굴이 포스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 콧수염이 덥수룩한 호남형의 사내였다. 윈스턴은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승강기는 있으나 마나였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도 작동하는 날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낮 시간 동안 전기를 끊고 있어 제대로 작동할 리가 만무했다. 단전은 증오주간을 준비하기 위한 절약 운동의 일환이었다. 윈스턴의 집은 7층이었다. 올해 39으로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는 그는 천천히 여러 번 걸음을 멈추고 쉬면서 계단을 올랐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승강기 맞은편 벽에 붙은 포스터 속 눈이 지나가는 이들을 지그시 응시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는 느낌을 주도록 교묘하게 그려진 얼굴이었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 안에서는 낭랑한 목소리가 무쇠 생산량에 관련된 숫자 목록을 읽어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오른편 벽에 붙은 희뿌연 거울 같은 직사각형 금속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는 어느 정도 작아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또렷이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그 장치는 소리는 줄일 수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당의 제복인 파란색 작업복 때문에 작고 갸냘픈 체구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짙은 금발이었고 원래 붉은 빛이 도는 얼굴 피부는 싸구려 비누와 무딘 면도날 그리고 이제 막 물러간 겨울추위 덕분에 까칠까칠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보아도 바깥 세상은 추워 보였다. 아래 거리에서는 휘몰아치는 바람에 종이 조각과 먼지가 휘날리고 있었다. 햇볕도 좋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사방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우뚝 솟은 건물마다 검은 수염에 얼굴이 붙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윈스턴의 집 바로 건너편 집 앞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윈스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을러냈다.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 붙은 포스터 하나는 귀퉁이가 찢어져
바람에 펄럭이는 바람에 영국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INGSOC라는 단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들 사이를 낮게 날며 쉬파리처럼 맴돌다가 금세 방향을 바꾸어 저마치 날아갔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경찰 순찰기였다. 하지만 이런 순찰쯤은 별것도 아니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상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는 텔레스크린이 무쇠 생산과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계속해서 주절거리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는 장치였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모든 소리를 포착했다. 아무리 나지막이 속삭인다 해도 도청을 피하기란 불가능했다. 그가 기계의 가시범위 내에 있는 한 사상경찰은 그가 내는 소리와 하는 행동을 모두 듣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언제 감시를 당하는지 알 길은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개인을 감시하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모든 사람을 항시 감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 장치에 접속해 특정 개인을 감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 도청되고 있고 아주 깜깜한 어둠 속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살아야 했다. 이런 가정은 곧 습관이 되었고 이내 본능이 되었다. 윈스턴은 계속해서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그 편이 더 안전했다. 하지만 그도 익히 알고 있듯 사상경찰이라면 그 등에서마저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집에서부터 1km쯤 떨어진 곳에는 그의 직장인 진리부의 하얀 사옥이 우중충한 풍경 위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막연한 혐오감에 휩싸여 이곳이 에어스트립 1의 수도이자 오세아니아주에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런던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예전에도 런던이 이런 모습이었던가?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고 애를 썼다. 과거에도 런던에는 낡은 19세기식 주택들이 즐비하고 집 양 옆으로 나무 버팀목을 받쳐 놓았던가? 창문에는 판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지붕에는 함석판을 덮어놓고 마당을 에워싼 담은 사방이 무너져 볼품이 없었던가? 폭격을 맞은 곳마다 먼지가 날리고 분홍 바늘꽃이 돌무더기를 뚫고 어지럽게 자라났던가? 포탄이 휩쓸고 간 공터에는 닭장 같은 판잣집들이 지저분하게 들어섰던가? 기억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하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아무 배경 없이 불빛만 번쩍이는 일련의 장면들만 기억날 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신어로는 진부라고 불리는 진리부 사옥은 다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관을 자랑했다. 반짝이는 흰색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식 테라스가 하늘을 향해 300m 높이로 솟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윈스턴이 서 있는 곳에서 사옥의 하얀 벽면에 우아한 글씨체로 써 있는 당의 표어가 가까스로 보였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진리부에는 지상에 3,000개의 방이 있고 지하에도 그만큼의 방이 있다고 했다. 런던 여기저기에 비슷한 외관과 규모의 건물 3개가 더 있었다. 빅토리 맨션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주변 건물들을 난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위용의 4개의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4개 건물은 정부를 구성하는 4개 부처의 청사였다. 언론과 예능, 교육,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부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 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애정부, 경제를 담당하는 풍요부가 그것이었다. 신어로는 진부, 평부, 애부, 풍부라고 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곳은 애정부였다. 윈스턴은 창문 하나 나 있지 않은 그 건물에 가본 적은커녕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애정부는 공적인 일로만 출입이 가능했고 들어가서도 가시철조망과 철문을 지나 도처의 기관총이 숨겨진 삼엄한 경계를 통과해야 했다. 건물 외벽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험상궂은 얼굴을 한 간수들이 검정 제복을 입고 곤봉으로 무장한 채 어슬렁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윈스턴은 갑자기 뒤돌아섰다. 텔레스크린을 마주할 때 지을 것으로 권장되는 낙천적인 표정을 띈 채였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퇴근 시간이 식사 시간과 맞물리는 바람에 진리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한 탓에 시장기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도 부엌에는 내일 아침으로 먹을 거무튀튀한 빵 한 덩어리 말고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윈스턴은 빵 대신 선반에서 빅토리 진이라는 하얀 라벨이 붙어있는 투명한 병을 꺼내들었다. 중국 곡주에서 나는 역겨운 기름 냄새가 풍겼다. 윈스턴은 쓴맛을 각오하고 술을 조금 따라 약을 먹듯 한 입에 들이켰다. 금세 그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질산을 마신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고무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자 세상은 한결 유쾌해 보이기 시작했다. 빅토리 담배라고 쓰인 담배값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심코 위로 세워들자 담배 속 담배가루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는 다시 담배값에서 한 개비를 더 꺼내들었다. 이번엔 성공이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텔레스크린 왼쪽 옆에 놓인 작은 책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그리고 뒷면은 붉고 앞면은 대리석 무늬인 두툼한 사절 노트를 꺼냈다. 보통 텔레스크린은 방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벽 끝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윈스턴의 집 거실 텔레스크린은 무슨 이유에선지 창문 건너편에 긴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벽의 한쪽에는 지금 윈스턴이 앉아있는 벽감처럼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있었다. 아마도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책장을 둘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일 터였다. 그렇게 몸을 깊숙이 벽감에 밀어놓고 앉으면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도청을 당할 수야 있겠지만 이 자세를 유지하며 숨어 있으면 그의 모습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윈스턴이 앞으로 하려는 일을 마음먹은 데는 이렇게 특이한 방 배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그가 방금 서랍에서 꺼내든 노트도 영향을 끼쳤다. 그건 기묘한 아름다움이 흐르는 노트였다. 세월이 흘러 약간 누렇게 바랜 부드러운 크림색 종이는 좋기 40년 동안은
생산이 중단된 재질이었지만 그는 이 노트가 그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윈스턴이 이 노트를 처음 만난 것은 이제는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는 시내 빈민가의 한 고물상에서였다. 더러운 상점의 유리창 너머로 진열되어 있던 이 노트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당 규정에 따르면 당원들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지만 신발끈이나 면도날처럼 일반 상점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재빨리 좌우로 둘러본 뒤 상점 안으로 쓱 들어가 $2 50센트의 노트를 구입했다. 노트를 살 때만 해도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날 그는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서류 가방에 노트를 집어넣고 누군가에게 들킬세라 노심초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안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고 해도 노트는 의심받기 충분한 물건이었다. 이제 그는 그 노트에 일기를 쓰려 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발각될 경우 사형 또는 최소 25년 강제노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였다. 윈스턴은 펜대에 펜쪽을 끼우고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 펜쪽 끝을 입으로 빨았다. 이제 펜은 서명할 때조차 쓰지 않는 구닥다리 도구였지만 약간의 노력 끝에 남모르게 펜 하나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아름다운 크림색 종이에는 볼펜으로 끼적일 것이 아니라 진짜 펜촉으로 글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다. 평상시에는 아주 짧은 메모만 손으로 남길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음성 인식기가 받아 썼다. 물론 그가 이제 하려는 일에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펜촉에 잉크를 묻힌 후 잠시 머뭇거렸다. 몸속 깊은 곳까지 전율이 흘렀다. 종이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결단력을 요하는 행동이었다. 이윽고 그는 작고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썼다. 1984년 4월 4일. 여기까지 쓰고 그는 책상에서 몸을 떼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끝없는 무력감이 갑자기 몰려왔다. 무엇보다 올해가 1984년인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대충 그 즈음인 것은 확실했다. 그의 나이는 확실히 39이었고 그가 알기로 그는 1944년 혹은 1945년에 태어났으니 계산해보면 그랬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갑자기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미래를 위해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위해. 그는 일기장에 적힌 확실하지 않은 오늘의 날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불현듯 이중사고라는 신호가 떠올랐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것인지 처음으로 실감이 났다. 미래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미래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다르다면 이 순환의 기록은
미래에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텔레스크린에서 듣기 거북한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순히 표현력을 잃은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몽땅 잊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용기만 있다면 다른 건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로 글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어야 했다. 지난 수년 동안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던 독백을 그저 종이에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던가. 하지만 막상 일기를 쓰려는 이 순간 그 독백마저 바닥나 버렸다. 게다가 정맥류성 궤양 탓에 발목 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긁기만 하면 더 깊이 곱는 탓에 긁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빗발치는 총탄을 자신의 팔로 막을 수 있다는 듯 아이를 꼭 끌어안아 보호했다. 곧 헬리콥터가 20kg짜리 폭탄을 배에 투하했다. 무시무시한 섬광이 번쩍 일었고 배가 산산조각 났다. 그런 다음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다. 아이가 공중의 헬리콥터를 향해 그 팔을 위로 뻗어 구조되는 장면이었다. 헬리콥터 기수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이의 손을 쫓아 올라가며 촬영한 게 분명했다. 극장 내 당원석에서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풀월석에 앉아있던 여자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여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다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아마 그녀에게는 별일 없었을 것이다. 프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따위는 없으니. 그들은 프롤의 전형적인 반발에도 윈스턴은 갑자기 손이 저려와 여기까지 쓰고 글쓰기를 멈췄다. 무엇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글을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는 동안 머릿속에 그가 기억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억들이 선명히 떠올랐고 그것을 글로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오늘 집에 돌아와 갑자기 일기를 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모두 그 사건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사소한 일도 사건이라 부를 수 있다면 사건은 그날 아침 진리부에서 일어났다. 오전 11시를 앞둔 시각 윈스턴이 근무하는 기록국 직원들은 곧 있을 2분 증오에 대비해 커다란 텔레스크린이 설치된 벽 맞은편의 홀 한가운데로 의자들을 모아 정렬하고 있었다. 윈스턴이 가운데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였다. 지나가면서 여러 번 마주친 덕분에 얼굴은 낯익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두 사람이 홀에 불쑥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윈스턴이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는 여자였다. 이름은 모르지만 창작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가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스패너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소설 집필기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한 27쯤 되었을까? 대범해 보이는 여자는 숱 많은 머리칼에 주근깨 가득한 얼굴을 하고 운동선수처럼 움직임이 민첩했다. 청년 반성동맹의 휘장인 진홍색의 얇은 허리띠를 제법 허리에 둘둘 감아 엉덩이 라인이 맵시 좋게 드러났다. 윈스턴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싫었다. 그녀가 싫은 이유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하키장과 냉수 목욕, 단체 행군의 분위기가 풍겼다. 애써 깔끔 떠는 인상을 풍기려 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싫어했다. 편견에 사로잡혀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당의 구호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마추어 스파이와 비정통 출신의 밀고자들은 모두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위험한 인상을 풍겼다. 지난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봤을 때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사상경찰의 앞잡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주위에 나타날 때면 공포와 저기가 뒤섞인 불안감이 윈스턴을 덮쳤다. 다른 한 사람은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내였다. 윈스턴과는 동떨어진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내부 당원들이 다가오자 의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오브라이언은 거칠고 잔인해 보이지만 어딘가 익살이 느껴지는 얼굴에 두꺼운 목이 도드라지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다.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분명히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버릇처럼 코끝에 안경을 계속 고쳤었는데 이상하게도 세련되어 보이는 그 모습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아직도 이런 표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18세기 귀족이 담뱃값을 권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몸짓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오브라이언을 12번 정도 본 게 다였지만 윈스턴은 그에게 강하게 끌렸다. 체격은 투사인데 매너는 그에 어울리지 않게 세련된 범상치 않은 모습에 흥미를 느껴서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브라이언의 사상적 정통성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은밀한 믿음, 아니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한낱 희망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 어딘가에서 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의 얼굴은 그가 이단아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성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는 텔레스크린을 따돌리고 둘만 남을 수 있다면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윈스턴은 그의 이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었다. 오브라이언은 손목시계를 흘끗 본 뒤 이제 곧 오전 11시라는 것을 확인했다. 2분 증오가 끝날 때까지 기록부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는 윈스턴과 두 자리 떨어진 같은 줄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윈스턴의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작은 체구에 옅은 갈색 머리칼을 한 여직원이 앉았다. 짙은 머리칼의 여직원은 윈스턴 바로 뒤에 앉았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은 직후 홀 끝에 설치된 커다란 텔레스크린에서 기름칠을 하지 않은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킬 때 나는 소리처럼 끔찍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불쾌감에 이를 악물게 되고 뒷목의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다. 증오가 시작된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민의 적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작은 체구에 옅은 갈색 머리 여직원은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골드스타인은
오래전 빅브라더와 동급의 당 지도부였지만 반혁명 운동에 가담한 것이 적발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수수께끼처럼 탈옥의 성공에 사라진 당의 배반자요 변절자였다. 이분 증오 프로그램 구성은 날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주요 대상은 항상 골드스타인이었다. 그는 최초의 반역자이자 최초로 당의 순수성을 더럽힌 사람이었다. 그 후 일어난 당에 반하는 반역과 파괴 공작, 다양한 이단 교리, 일탈 행위 등 각종 범죄는 모두 그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살아남아 어딘가에 숨어 살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어쩌면 바다 건너 그에게 돈줄을 대주는 외국 후원자의 비호 아래 살고 있을지도, 어쩌면 이따금씩 떠도는 소문에서처럼 바로 이곳 오세아니아의 은신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윈스턴의 횡격막이 조여왔다.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볼 때면 언제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그 안에서 휘몰아쳤다. 골드스타인은 하얗게 센 부스스한 머리칼에 턱 아래로는 가느다란 염소 수염을 기른 깡마른 유대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비상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야비한 구석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좁더랗고 길쭉한 코끝에 안경이 걸쳐져 있어 망령난 노인 같은 분위기도 풍겼다. 그의 얼굴도 그 안에는 목소리도 모두 양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다. 골드스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의 이념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며 독서를 뱉어내고 있었다. 얼마나 과장되고 삐딱한지 어린아이라도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동시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줄 정도로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야기였다. 그는 빅브라더를 매도했고 당의 독재를 비난했으며 즉각적으로 유라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언론, 출판, 집회, 사상의 자유를 촉구했고 혁명은 배반당했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족사포같이 다음절 단어들을 쏟아내는 골드스타인의 연설은 사실 당대표 연설을 패러디한 것이었다. 연설문에는 신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원들의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신어가 들어있었다. 골드스타인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현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텔레스크린 화면 위 골드스타인의 머리 뒤로는 유라시아 군대의 끊임없는 행군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양인 특유의 무표정한 군인들의 행렬이 화면 앞으로 행군하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단조로운 리듬의 군화 소리는 골드스타인이 내는 양소리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2분 증오가 시작되고 3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홀에 모인 사람들 절반 이상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자아도취된 양을 닮은 얼굴과 그 뒤에 보이는 유라시아 군대의 막강한 전투력을 견디기 힘든 탓이었다. 게다가 골드스타인의 모습을 보면, 아니,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분노가 절로 일었다. 대개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 중일 때는 이스트 아시아와 평화를 유지했고, 이스트 아시아와 전쟁 중일 때는 유라시아와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골드스타인은 두 적대국보다 더한 증오의 대상이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플랫폼에서, 텔레스크린에서, 신문이나 책에서 골드스타인을 증오하고 경멸했고 그가 설파하는 이론을 난도질하고 조롱하면서 한심한 쓰레기 취급을 했음에도 그의 영향력은 커져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골드스타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길 기다리는 얼간이들은 늘 있었고 사상경찰들은 매일같이 그의 사주 아래 활동하는 스파이나
파괴 공작원을 체포했다. 골든스타인은 정권 타도를 위해 음모를 꾸미는 지하 조직이자 거대한 비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이 조직의 이름은 형제단이라고 했다. 골든스타인이 직접 썼고 비밀리에 유포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책, 이단 교리의 개론서에 대한 이야기도 떠돌았다. 책에는 제목 같은 건 없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말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그냥 책이라고 불렀다. 형제단, 책, 이런 것들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통해 접하는 게 전부였다. 정상적인 당원들은 피할 수 있는 한 형제단이든 책이든 그 어떤 것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이분 증오가 이분째에 접어들자 증오는 광분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혐오스러운 양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덮겠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작은 체구에 옅은 갈색 머리의 여직원은 온통 얼굴이 빨개져서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뻐끔 대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의 우락부락한 얼굴마저도 화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의자에 꼿꼿이 앉은 채 자신을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라도 하듯 단단한 가슴을 부풀어 올리고는 부르르 떨었다. 윈스턴 뒤에 앉은 짙은 머리칼의 여직원은 돼지 하고 울부짖다가 갑자기 두꺼운 신어사전을 집어들더니 스크린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내던졌다. 사전은 화면 위 골든스타인의 코를 막고 튕겨져 나왔지만 그의 연설은 멈추지 않았다. 윈스턴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도 발 뒤꿈치로 의자의 가로대를 부서져라 차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분 증오가 무서운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 참여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데 있었다. 이분 증오가 시작되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증오하는 척 가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진짜 증오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공포와 앙심이 주는 끔찍한 황홀경, 누군가를 죽이고 고문하고 쇠망치로 얼굴을 내려치고 싶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전류가 통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원래 그럴 생각이 없던 사람도 오만상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미치광이로 변했다. 하지만 이분 증오에서 사람이 느끼는 분노는 추상적이고 대상이 불분명한 감정이라 용접 토치의 불꽃처럼 그 대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그렇기에 어느 한순간 윈스턴은 골든스타인이 아니라 빅브라더, 당, 그리고 사상경찰의 강한 증오를 느꼈다. 그럴 때면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화면 위에 외로운 이단자,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수호하고 유일하게 제정신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골든스타인을 향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되면 그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골든스타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였다. 이런 순간이면 빅브라더에 대한 혐오는 찬양으로 변했고 빅브라더가 유라시아 대군에도 끄떡없이 맞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천하무적의 보호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무력하고 그 존재마저 의심받고 있는 골든스타인은 그 목소리만으로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사악한 마법사처럼 느껴졌다. 때로는 노력해서 증오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었다. 윈스턴은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안간힘을 써서 증오의 대상을 화면 위 얼굴에서 그의 뒤에 앉은 짙은 머리카락의 여직원으로 바꿨다. 머릿속에 현실인 듯 생생한 멋진 환각이 떠올랐다. 그는 경찰봉으로 그녀를 죽도록 패고 싶었다.
그녀의 옷을 홀딱 벗겨 말뚝에 묶은 뒤 성 세바스찬이 당했던 것처럼 온몸에 화살을 쏴 죽이고 싶었다. 그녀를 강간하고 절정의 순간에 목을 그어 죽이고 싶었다. 그제야 자신이 왜 그녀를 증오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를 증오한 이유는 그녀가 젊고 아름다웠지만 섹스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안아달라고 간청한 듯 보이는 그녀의 잘록한 허리에 순결의 상징인 진홍색 허리띠만 감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증오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골든스타인의 목소리는 실제 양이 내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의 얼굴도 일순간 양의 얼굴로 바뀌었다. 곧 양의 얼굴은 진격하는 거대한 체구의 유라시아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군인이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나와 기관 단총을 우다다다 갈겨대자 앞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기에 가득 찬 군인의 얼굴 대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기묘하게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색 머리칼에 검은 콧수염을 기른 빅브라더가 화면을 꽉 채우며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빅브라더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끄러운 전장에서 할 법한 격려사 몇 마디가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빅브라더의 얼굴이 사라진 뒤에는 대문짝만한 글씨로 당표화가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모두 방금 전 목격한 충격적 화면이 너무 생생해 바로 씻어내기 힘든 탓인지 빅브라더의 얼굴은 화면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몇 초간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체구의 옅은 갈색머리 여직원은 자기 앞에 의자 위로 몸을 내미며 온몸을 떨면서 내 구원자여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곤 화면으로 팔을 뻗더니 이내 자기 손에 얼굴을 묻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빅과 빅 사이에 긴 휴지를 두어 아주 천천히 중얼거리듯 반복하는 굵직한 구호 소리 너머로 어쩐지 맨발로 발을 구르고 둥둥 북을 치는 야만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구호 소리는 30초쯤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될 때 종종 이 구호를 반복해 재창했다. 부분적으로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험에 보내는 참가였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를 이용해 자기 의식을 말살하려는 자기 최면에 더 가까웠다. 윈스턴은 몸 안의 오장육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분 증오 시간이 오면 그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란에 빠져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 하고 인간 이하의 구호를 외칠 때면 언제나 공포가 덮쳐왔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들과 구호를 외쳤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내면의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를 배신하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짧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윈스턴의 눈이 오브라이언의 눈과 마주친 것이다. 오브라이언이 일어선 채 안경을 벗었다가 그 특유의 동작으로 안경을 다시 고쳐 쓰려는 찰나 순식간에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윈스턴은
오브라이언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눈의 대화가 오고 갔다. 마치 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두 눈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상대에게 전달된 것만 같았다. 나도 당신 편일세. 오브라이언이 그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 당신이 어떤 경멸과 증오, 혐오를 느끼는지 전부 알고 있지. 하지만 걱정 말게. 나는 당신 편이니까. 하지만 이내 그 의미 있는 눈빛은 오브라이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람처럼 의중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만이 남았다. 그게 다였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던 것인지 윈스턴은 벌써부터 헷갈렸다. 늘 그렇듯 이런 일에 결말이란 없었다. 그저 그의 주위 사람들이 당에 맞서고 있다는 믿음 혹은 바람을 갖게 된 것이 다였다. 어쩌면 국가 전복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대한 지하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형제단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체포당했고 자백을 토해냈고 사형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형제단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윈스턴은 어느 날 그 존재를 확신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믿지 않았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결에 엿들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한 토막과 화장실 벽에 희미하게 갈겨 쓴 낙서같이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들 뿐이었다. 한 번은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작은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에 불과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와 가졌던 찰나의 순간을 더 파고들고자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찌할 방법을 안다 해도 그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둘은 단 1, 2초의 짧은 순간 모호한 눈빛을 교환했을 뿐이었고 그게 다였다. 하지만 고립된 고독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충분히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 윈스턴이 몸을 일으켜 바로 앉자 트림이 나왔다. 아까 마신 진이 속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는 다시 일기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썼던 것처럼 서투르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아니었다. 매끄러운 종이 위에 펜을 관능적으로 놀려 대문자로 크게 쓴 글씨가 페이지의 반을 꽉 채우고 있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안에 쓴 단어들보다 애초에 일기장을 연 것이 훨씬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그는 망쳐버린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일기를 쓰겠다는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가 빅브라더를 타도하자고 쓰든 그 글자를 쓰고 싶은 욕망을 참아내든 그가 일기를 계속 쓰든 그만두든 달라질 것은 없었다. 어차피 사상경찰은 그를 체포할 것이었다. 그는 이미 죄를 저질렀다. 설령 펜을 들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의 제목은 바로 사상죄, 다른 사소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 본질적인 범죄였다. 사상죄는 영원히 은폐하는 게 불가능한 죄였다. 길게는 몇 년까지 숨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발각되고 만다. 체포는 항상 야밤에 이루어졌다. 예외는 없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진 용의자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운 뒤 굳은 표정으로 침대 주위를 에워싸고 용의자의 두 눈에 밝은 불빛을 비췄다. 대부분의 경우 재판도 체포 기록도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한밤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곧 등록부에서는 이름이 지워졌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도 삭제되었다. 한때 존재했었다는 사실마저 부정되고 잊혀졌다. 그렇게 사람들은 소멸되어 사라졌다. 이를 두고 흔히들 증발했다고 했다. 윈스턴은 잠시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다가 급하게 다시 글을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쏴 죽일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은 내 뒷목에 대고 총을 쏠 것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빅브라더에 맞서는 이의 뒷목에 그들은 항상 총을 쏜다. 하지만 상관없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여기까지 쓴 뒤 그는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펜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벌써? 그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꼼짝 않고 앉아 누구든 상관없으니 한 번만 두드려보고 그냥 가주었으면 하고 부질없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오랜 습관 덕분에 무표정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는 순간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일기장이 윈스턴의 눈에 들어왔다. 한 면을 빼곡하게 메운 대문짝만한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라는 글씨가 현관문 앞에서도 훤히 보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가. 하지만 공포에 와들와들 떠는 와중에도 그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일기장을 덮어 크림색 종이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곧 푸근한 안도감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문 밖에는 성긴 머리숱에 주름투성이 얼굴을 한 몹시 피곤해 보이는 창백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 동지. 그녀는 우는 듯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지가 들어오는 소리 같았어요. 와서 우리 주방 개수대 좀 봐주겠어요? 완전히 막혀버려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아내, 파슨스 부인이었다. 파슨스 부인은 나이가 30쯤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들어 보였다. 얼굴에 자글자글한 주름에 때가 끼어있는 것 같았다. 윈스턴은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귀찮게도 무언가를 수리해야 하는 일이 거의 매일 있었다. 빅토리 맨션은 1930년 즈음 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천장과 벽에서는 회반죽이 벗겨져 떨어졌고 한파가 닥칠 때마다 수도관이 동파되었다. 눈이 올 때나 지붕에서 물이 샜고 난방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완전히 잠겨 있거나 반만 틀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치고 그럴 수 없는 수리건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단순한 창문 수리에도 2년이 걸렸다. 하필 집에 톰이 없어서요. 파슨스 부인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윈스턴의 집보다 더 큰 파슨스 부부의 집은 다른 의미에서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야수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듯 모든 물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하키스틱과 권투글러브, 터진 축구공, 뒤집어 벗어놓은 땀에 쩐 반바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더러워진 그릇들과 귀퉁이가 잔뜩 접힌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청년 동맹과 스파이단의 진홍색 깃발과 실물 크기만한 빅브라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집 안에서는 온 건물에서 풍기는
삶은 양배추 냄새와 그보다 더 지독한 땀내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윈스턴은 단번에 그 땀내의 주인공이 지금은 이 공간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방에서 누군가가 빗과 화장지를 들고 아직도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군가의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신경이 쓰이는 듯 파슨스 부인이 문 쪽을 겼는지라며 말했다. 애들이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물론 부인에게는 말을 하다 도중에 끊는 습관이 있었다. 주방 개수대에는 푸르대대한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찰랑거렸고 물에서는 양배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윈스턴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배관의 이음새를 살펴봤다. 그는 손을 쓰는 것도 싫었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싫었다. 허리를 굽히면 늘 기침이 나왔다. 파슨스 부인은 일하는 그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톰이 집에 있었으면 당장에 고쳤을 거예요. 남편은 이런 자잘한 수리를 좋아하거든요. 손재주도 아주 좋고요. 파슨스는 윈스턴과 함께 진리부에 다녔다. 뚱뚱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는 열성적이지만 우둔한 사내였다. 당의 안정성은 사단경찰이 아닌 의심을 품는 법 없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 의해 유지되었다. 35의 나이에 파슨스는 타이로 청년동맹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전에는 가입기간을 1년이나 넘겨 스파이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진리부에서는 머리 쓸 일이 없는 하위직을 담당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체육위원회나 단체 행군, 자발적 시위, 절약 캠페인, 자원활동 등을 조직하는 기타 위원회에서는 단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지난 4년 동안 매일 저녁 자신이 공화당의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또 살고 있는지 증명이라도 하듯 그가 가는 어디에나 지독한 땀냄새가 풍겼고 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 땀내는 그대로 남아 코를 찔렀다. 스패너 있나요? 윈스턴이 배관 이음새의 나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스패너요? 파슨스 부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애들이. 그때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렸고 아이들이 빛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실로 뛰어들었다. 파슨스 부인이 스패너를 가져다 주었다. 윈스턴은 막혔던 물을 내려보내고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배관을 꽉 막고 있던 머리카락 한 뭉치를 꺼냈다. 그런 뒤 차가운 수돗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주방을 나섰다. 손들어!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 거칠어 보이지만 귀엽게 생긴 9살짜리 남자아이가 탁자 뒤에서 나타나 장난감 권총을 들이대며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남자아이보다 2살쯤 어린 여동생도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빠를 똑같이 흉내냈다. 둘 다 스파이단의 제복인 파란 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었다. 윈스턴은 아이들의 장단에 맞춰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주었지만 남자아이의 태도가 너무 사나워 장난 같지 않았던 탓에 기분은 영 이상했다. 이 반역자, 사상범, 넌 유라시아의 스파이야. 내가 널 총으로 쏴 죽이겠어. 널 증발시켜버릴 거다. 소금강산에 보내버리겠어. 갑자기 두 아이가 반역자, 사상범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윈스턴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여동생은 계속해서 오빠가 하는 행동과 내뱉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왠지 조금 무서워졌다. 마치 곧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가 될 호랑이 새끼들의 장난을 보는 것 같았다. 남자 아이의 눈에는 윈스턴을 걷어차고 가격하고 싶다는 욕망과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자신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클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악함이 번뜩였다. 아이가 손에 든 것이 진짜 총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파슨스 부인은 초조한 눈으로 윈스턴과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거실의 환한 불빛 아래 보니 부인의 얼굴 주름 사이에는 정말로 때가 끼어 있었다.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구네요. 오늘 교수형을 구경하지 못해서 저래요. 제가 너무 바빠서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톰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고 하고. 왜 우리는 교수형 구경을 못 가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교수형 보고 싶어. 교수형 보고 싶어. 여동생이 깡충깡충 주위를 맴돌며 소리쳤다. 윈스턴은 그날 저녁 공원에서 유라시아 전범들을 목매달아 처형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매달 한 번쯤 있는 이 행사는 볼만한 구경거리로 인기를 끌었다. 교수형이 있을 때면 아이들은 항상 보러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곤 했다. 윈스턴은 파슨스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도를 6발자국쯤 갔을까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날아와 그의 뒷목을 강타했다. 벌겋게 달군 철사로 맞은 것이 강렬한 통증이 일었다. 돌아서 보니 주머니에 새총을 쑤셔넣는 남자아이를 문간으로 질질 긁고 들어가는 파슨스 부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골드스타인! 닫히는 문 뒤에서 남자아이가 크게 외쳤다. 윈스턴은 그 순간 부인의 회색빛 얼굴에 나타난 공포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재빨리 텔레스크린을 지나쳐 아직도 얼얼한 목을 문지르며 책상에 앉았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멈춰 있었다. 그 대신 아이슬란드와 페로제도 사이에 지은 해상 요새에 대한 정보를 군대식 목소리로 딱딱하게 읊고 있었다. 저런 아이들과 함께 산다니 저 불쌍한 여자는 앞으로 더 공포에 떨며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1, 2년이 흘러 아이들이 더 자라면 둘은 분명 엄마에게 이단의 징후는 없는지 밤낮으로 감시할 것이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행동했다. 최악의 아이들이 스파이단과 같은 조직에 속해 성장하면서 당의 강령에는 조금도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성인으로 자란다는 사실이었다. 저항은커녕 아이들은 당 그리고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찬양했다. 그들은 당가, 행렬, 깃발, 행군, 모의총 훈련, 구호제창, 빅브라더 숭배 등을 영광스러운 게임으로 여겼고 국가의 추적과 외국인, 반역자, 파괴 공작원, 사상범들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30을 넘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매주가 멀다 하고 타임즈에 교활한 어린 것들이 부모가 주고받는 의심스러운 대화를 엿듣고 사상경찰에 부모를 신고했다는 기사가 실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총이 준 화끈거림이 다 가셨다. 윈스턴은 무심하게 펜을 집어들며 오늘 일기에 더 쓸 내용이 있는지 생각했다. 갑자기 다시 오브라이언 생각이 났다. 몇 해 전 그는 꿈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을 걷고 있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지나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꿈속에서는 그 말이 대수롭게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 말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브라이언을 처음 본 것이 그 꿈을 꾸기 전인지 후인지 확실히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게 오브라이언의 목소리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그게 오브라이언의 목소리였던 것은 확실했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은 바로 오브라이언이었다. 윈스턴은 언제나 오브라이언이 적인지 동지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눈이 마주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도 않았다. 그 둘 사이에는 단순한 애정이나 방파성보다 중요한 서로를 이해하는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어떻게든 그렇게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가 멈추고 맑고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가 울려 음침했던 분위기를 깼다. 곧 귀를 긁는 듯 거슬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막 말라와 전선에서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인도의 우리 군이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로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상 속보를 전해드리며 윈스턴은 나쁜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유라시아 군대의 처참한 전멸과 엄청난 사상자 수, 포로 수가 줄줄 읊어지더니 다음 주부터 초콜릿을 30g에서 20g으로 줄여 배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어졌다. 다시 트림이 나왔다. 술 기운이 사라지면서 기분도 처지는 것 같았다. 영광의 승전을 자축하기 위해서인지 줄어든 초콜릿 배급량을 묻기 위해서인지 텔레스크린에서는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자리에 일어서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그는 지금 텔레스크린의 화면에 잡히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가 끝나고 좀 더 가벼운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등진 채 창가로 걸어갔다. 날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다. 어딘가 멀리서 로켓탄이 터지며 둔탁한 굉음이 들렸다. 요즘에는 런던에만 일주일이면 20개에서 30개의 로켓탄이 투하되었다. 거리 아래서는 찢어진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여 영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영사의 신성한 원칙, 신어, 이중사고, 과거의 무상함. 그는 괴상한 세계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어 길을 잃고 바다 밑바닥 숲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제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 중 내 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당의 지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대답이라도 되는 양 진리부의 하얀 벽면에 붙은 구호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